조카를 고아원으로 보낸 삼촌. 20년 뒤 법정에서 드러난 충격적 진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제1화. 나는 그날 가족이 생긴 줄 알았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나는 무의식 중에도 그날을 떠올립니다. 유난히 길이 미끄러웠던 오후. 차들은 도로 위를 천천히 달렸습니다. 그날 나는 학교에서 돌아와 동생 손을 잡고 집 앞에서 부모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엄마는 웃으며 우릴 반겼고 아빠는 많이 기다렸지 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곤 하셨습니다. 나는 그날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시간만 조금 늦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참이 지나도 부모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주변이 어두워질 때쯤 낯선 어른이 우리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 어른의 얼굴이 또렷이 기억납니다. 말을 고르느라 몇 번이나 입을 다물었다가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부모님이 사고를 당했어. 그 순간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고라는 단어가 죽음이라는 단어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조금 다쳤다는 거겠지. 그냥 병원 가셨다는 거겠지. 하지만 우리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른들의 표정은 내가 생각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두 사람을 보았을 때도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면 정말 끝나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내 손을 꼭 잡고 있던 동생은 아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제 얼굴만 계속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계속 물었습니다. 누나, 우리 엄마 어디 있어? 아빠는 왜 안 일어나? 동생의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제 심장은 안쪽에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제가 울면 내 동생은 더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어른들이 저희를 둘러싸고 말했습니다. 에고, 불쌍해서 어쩌나? 저것들을 이제 어떡하니? 나는 그 말들이 위로가 아니라 무슨 판결처럼 들렸습니다. 그때 작은 아빠가 다가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무릎을 굽혀 우리들 눈높이에 맞추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을 챙길게.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유일한 보호자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우리 남매는 작은 아빠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그 집에 들어섰을 때 집은 넓었고 가구는 깨끗했으며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 남매는 방이 아닌 것을 한쪽에 이불을 폈습니다. 동생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나, 우리 방은 어디야? 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생길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집의 식구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밤이 되자 작은 엄마의 목소리가 방문 너머로 들렸습니다. 쟤들 언제까지 데리고 있을 거야? 우리 애들도 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처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에 오래 있으면 안 되겠다. 하지만 막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게 가장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동생은 잠들지 못하고 제 옷자락을 꼭 붙잡았습니다. 누나, 우리 헤어지는 건 아니지? 나는 동생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누나랑 헤어지는 일 절대 없어. 다음 날부터 우리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말수도 줄었고 움직임도 작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누구보다 먼저 부엌을 정리했고 사촌들이 먹고 남긴 자리만 사용했습니다. 밥상에서는 늘 마지막이었습니다. 반찬이 모자라 보여도 더 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젓가락을 더 움직이려 하면 나는 발로 살짝 찼습니다. 그 작은 신호 하나로 동생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속으로 매번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참자, 조금만 더 버티자. 배가 고프다는 말도
옷이 작다는 말도 나는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전부 부담이고 눈치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 다. 작은아빠는 종종 말했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애 둘 키우는 게 쉬운 줄 아냐? 그 말이 나올 때마다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죄인이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작은아빠는 우리를 불러 앉혔습니다. 그 얼굴은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이제 너희 둘 다 시설로 가야 할 것 같다. 그 말이 너무 담담해서 처음에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동생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누나, 시설이 뭐야? 작은아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이 모든 대답이었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차에 태워졌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차가 멈춘 곳에는 낯선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고아원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동생은 내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누나, 여기가 우리 집이야? 저는 차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아무 설명도 없이 그 집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밤 낯선 침대에 누워 동생의 숨소리를 들으며 나는 겁부터 났습니다. 우리 남매는 이제 정말 버려진 걸까? 그 질문이 훗날 내 인생을 뒤흔들 진실의 시작이 될 줄은 이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날 밤 고아원 직원이 제 서류를 보며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 조건이면 보호자가 포기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그 말이 내 가슴에 깊게 박혔습니다. 제2화. 우리는 집안에서 점점 사라졌습니다. 고아원에서의 첫날 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아이들 숨소리만 간간히 들렸고 복도에서는 윙윙거리는 형광등 소리가 났습니다. 동생은 내 옆에 바짝 붙어 누워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낯선 침대가 불편해서라기보다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아서였던 것 같습니다. 누나, 우리 여기 얼마나 더 있어야 해? 나는 잠시 말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누나도 잘은 모르지만 조금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아.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 말고는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작은아빠 집 거실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낯선 천장의 낡은 무늬만 보였습니다. 속으로 계속 같은 질문만 반복했습니다.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 걸까?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을까? 고아원의 아침은 종소리에 맞춰 아이들이 일어났습니다.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줄, 그리고 정해진 자리, 모든 것이 규칙이었습니다. 동생은 내 손을 놓지 않으려고 했고 나는 동생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여기서만큼은 내 동생은 내가 지켜야 한다.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나는 본능적으로 동생의 먹는 양부터 살폈습니다. 작은아빠 집에서 하던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본 선생님이 조용히 내게 물었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도 늘 그랬니?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면 눈물이 나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지나자 아이들은 서로의 사정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부모를 잃었고 어떤 아이는 버려졌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가슴이 더 조여왔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 걸까? 버려진 걸까? 어느 날 동생이 제게 물었습니다. 누나, 작은아빠는 이제 안 와? 그 질문에 나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작은아빠가 올 거라는 기대를 저 스스로도 버리지 못하고 있었나 봅니다. 곧 데리러 오실 거야, 조금만 상황이 나아지면?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즈음 나는 작은아빠 집을 자주 떠올렸습니다.
그 집에서의 시간은 짧았지만 이상하게도 기억 속에서 점점 선명해 갔습니다. 밥상에서의 침묵과 작은 엄마의 한숨, 그리고 사촌들이 웃으며 뛰어다니던 모습. 그 옆에 조용히 앉아있던 우리 남매? 우리는 이미 그 집에서 조금씩 지워져 가고 있겠지? 고아원 생활이 익숙해질수록 나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괜히 눈에 띄면 동생에게까지 불똥이 튈까 봐서였습니다. 동생은 밤마다 집에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동생을 안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이 착하다 내 동생, 우리 조금만 더 참자. 어느덧 그 말은 제 입에서 점점 노래처럼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아원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작은아빠라는 분과 연락이 닿지 않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 앉았습니다. 설마 정말로 우릴 여기에 버린 거야?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하면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작은아빠 집에서 우리가 쓰던 물건들이 작은 상자에 담겨 도착했습니다. 낡은 옷 몇 벌과 사촌이 쓰다 남은 공책, 그리고 부모님 사진 한 장. 그 상자를 보는 순간 나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 남매는 이제 진짜로 돌아갈 곳이 없다는 걸 말입니다. 동생은 사진을 꺼내 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나, 우리 엄마 아빠 집은 어디에 있어? 나는 대답 대신 동생을 꼭 안아 주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작은아빠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를 믿었던 제 자신도 원망했습니다. 우리 남매는 왜 그렇게 쉽게 정리됐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점점 깨달았습니다. 우리 남매는 갑자기 버려진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그 집안에서 자리를 잃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밥상에서도, 거실에서도, 대화 속에서도 우리는 점점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아원은 그 마지막 결과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누군가를 쉽게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동생에게만큼은 절대 허망한 기대를 심어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작은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데리러 오지는 않을까? 라는 기대 말입니다. 어느 날 고아원에 새로운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그 아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삼촌이 나 곧 데리러 온댔어. 나는 그 아이의 얼굴에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과연 이 아이는 삼촌이라는 사람이 데리러 올까? 그날 밤 나는 쉽게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남매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까? 며칠 뒤 고아원 선생님이 제게 서류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보호자분이 남기신 거야? 그 서류 위에는 작은아빠 이름이 적혀 있었고 큰 글씨로 처음 보는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후견인 권한 포기.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3화. 그날 서류 하나가 모든 걸 흔들었습니다. 그 서류를 처음 손에 쥐었을 때 나는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이 나빠서가 아니라 손이 떨렸기 때문입니다. 후견인 권한 포기.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포기라고 처음부터 후견인이었던 적이 있었던 걸까? 선생님은 내 얼굴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절차상 꼭 필요한 서류야? 나는 그 말이 위로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모르는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듯한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서류를 접어 베개 밑에 넣고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작은아빠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늘 피곤해 보이던 얼굴, 우리를 볼 때면 어딘가 불편해 보이던 눈빛 말입니다. 나는 그 눈빛을 다시 떠올리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를 데려갔을 때 이미 그때부터 결정하고 데려간 건 아니었을까? 며칠 뒤 고아원으로 작은아빠의 전화가 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혹시나 데리러 오겠다는 말이거나 아니면 더 이상 신경 쓰이게 하지 말라는 내용일까 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전화 내용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행정적인 이야기였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정말로 끝이 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작은아빠를 기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다림이 사라지자 분노가 남았습니다. 왜 아무 설명도 없이 우리를 이렇게 보냈는지, 왜 한 번도 와보지 않는지 그 이유가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아원에 외부 상담사가 방문했습니다. 아이들 개개인의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였습니다. 내 차례가 되었을 때 상담사는 부모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부모님 사고 당시 보험이나 보상금 이야기 들어본 적 있니? 그 질문에 나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보상금. 그 단어는 지금껏 단 한 번도 내 머릿속에 들어온 적이 없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상담사는 제 반응을 유심히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교통사고였으면 일반적으로 보상 절차가 진행되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속으로 수없이 많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럼 그 보상금은 누가 가져갔지? 우리는 왜 여기에 있을까? 그날 이후 내 머릿속에는 새로운 의문이 자리 잡았습니다. 부모님 사고 이후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 말입니다. 며칠 동안 나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동생은 그런 제 변화를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누나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엄마 아빠가 우리 잘 지켜보고 계실 거란 생각했어. 그 말만으로도 동생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동생 역시 같은 불안을 느끼고 있었을까요? 어느 날 밤, 나는 몰래 고아원 서류보관실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왜 그랬는지 지금도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서류 더미 사이에서 내 이름이 적힌 종이를 발견했을 때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안에는 부모님 이름과 사고 날짜, 그리고 보상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처음엔 숫자가 잘못 적힌 줄 알았습니다. 보상 금액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숫자를 여러 번 계산해 보았습니다. 이 숫자가 정말 우리 엄마 아빠 보상 금액이 맞을까? 이 정도의 금액이면 우리 남매가 고아원에 오기 전 작은아빠의 형편이 어렵다는 말과 전혀 상황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하나의 장면이 겹쳐졌습니다. 작은아빠가 집 계약서를 들고 오던 날, 갑자기 바뀐 생활 수준, 그리고 우리를 대하던 태도의 변화 말입니다. 설마 작은아빠가 그 많은 보상금을 가로채진 않았겠지? 하지만 그 생각을 끝까지 더 이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는 의심이 진실이 될까봐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나는 잠든 동생의 얼굴을 보며 계속 같은 질문을 되뇌었습니다. 우리 남매는 진짜 버려진 게 맞는 걸까? 아니면 작은아빠에게 이용당한 걸까? 며칠 후, 상담사는 다시 찾아와 내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지난번에 얘기했던 보상금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게 있니? 그 질문에 나는 망설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 부모님 사고 보상금은 누가 관리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상담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기록상으로는 친인척 보호자로 되어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갑자기 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그 이름을 천천히 떠올렸습니다. 빠. 그 이름이 내 머릿속을 망치처럼 세게 내려쳤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작은아빠를 직접 만나 물어보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결심을 하자마자 고아원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매들에 대한 재산 관련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나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재산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우리 남매 인생 위로 올라온 순간이었습니다. 제 4화. 작은아빠의 말이 하나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은 뒤에도 내 손은 한참 동안 떨렸습니다. 재산 관련 문의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이제 와서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없던 사람들이?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보상금 숫자가 떠올랐고 눈을 뜨면 작은아빠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고아원 선생님은 나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법원 쪽에서 연락이 왔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은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법원이라는 단어는 저에게 너무 낯설고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부모님 사고 이후의 재산 관리 기록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라고 하네. 그 설명을 듣는 동안에도 제 머릿속에는 한 사람 이름만 떠올랐습니다. 빠. 속으로 나는 그 이름을 부르며 계속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작은아빠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걸까? 아니면 끝까지 우리를 속인 걸까? 며칠 뒤 작은아빠에게서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고아원 전화기를 통해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잘들 지내고 있지? 그 말투는 예전과 똑같이 태연했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그 짧은 대답 뒤에는 수많은 말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어떤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작은아빠는 뜬금없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은 사고 처리 절차가 복잡해서 말이야. 나는 그 말이 왜 그렇게 거슬렸는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다는 계산을 하며 말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통화를 마친 뒤 나는 결심했습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온 서류 사본을 고아원을 통해 받았습니다. 서류에는 부모님 사고 당시의 보상 내역과 수령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내 손은 굳어버렸습니다. 작은아빠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보상금 일부가 생활비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인출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기록을 보며 차분하게 계산했습니다. 이 정도 돈이면 우리 남매가 고아원에 있을 이유가 없었는데? 나는 혈육이 아니라 돈에 대한 선택을 한 작은아빠의 사실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그날 밤 나는 동생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는 혹시 작은아빠가 우리를 좋아한다고 느낀 적 있어? 동생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늘 귀찮게 보는 것 같았어. 동생의 그 말은 짧았지만 확실했습니다. 며칠 뒤 나는 작은아빠를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법원 절차상 보호자와 아이가 같은 자리에 앉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작은아빠는 예전보다 훨씬 말쑥한 차림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심장이 묘하게 식어갔습니다. 작은아빠는 나를 보며 웃었습니다. 아이고 그동안 많이도 컸네. 그 말이 왜 그렇게 불편했는지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마치 남의 아이를 보는 눈빛 같았기 때문입니다. 면담 자리에서 판사는 차분하게 질문했습니다. 보상금 관리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작은아빠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상금은 우리 조카들을 위해 썼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지? 그 돈을 정말 우리 남매를 위해서 썼다고? 판사는 추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조카들을 고아원에 보낸 이유는요? 그 질문 앞에서 작은아빠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조카들을 더 이상 키울 여건이 안 됐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이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속으로 나는 확신했습니다. 그렇지,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면담이 끝난 뒤 작은아빠는 나를 따로 불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로 괜히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말자. 그 말이 제 귀에 거슬렸습니다.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는 걸. 그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상대가 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고아원에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부모님 사고 이후 작은아빠가 급하게 부동산을 계약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날짜는 보상금이 들어온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내 머릿속에서 마지막 퍼즐 조각이 천천히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작은아빠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집 계약한 거 우리 엄마 아빠 사고 이후죠. 몇 분 뒤 답장이 왔습니다. 그런 걸 네가 왜 궁금해해? 답장을 보는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말입니다. 제5화 돈은 한 번도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작은아빠의 답장을 보고도 나는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런 걸 네가 왜 궁금해해? 그 문장은 질문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당황함이 섞인 반응처럼 느껴졌습니다. 속으로 나는 생각했습니다. 역시 시침이 떼고 부인하지는 못했겠지?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분노보다 더 차가운 감정이 앞섰습니다. 이제는 울고 싶은 마음보다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며칠 뒤 법원에서 추가 자료 제출 요청이 왔습니다. 부모님 사고 이후 보상금이 입금된 계좌와 출금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였습니다. 그 서류를 받아들고 한 장 넘길 때마다 내 심장은 점점 느리게 뛰었습니다. 놀라서가 아니라 각오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서류에는 부모님 이름이 있었고 그 아래에는 보상금 총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령인란에는 작은아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이미 예상했던 사실을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진짜는 그 다음 장이었습니다. 출금 내역과 날짜와 금액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생활비랑 대출 상환 내용, 그리고 부동산 계약금과 차량 구입비. 그 어디에도 조카들 양육비라는 항목은 없었습니다. 속으로 나는 그 종이를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서야 모든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역시 우리 남매는 이유 없이 버려진 게 아니었어. 그냥 작은아빠의 선택에서 제외된 거였을 뿐이야. 그날 밤 나는 동생에게 모든 걸 말해 주었습니다. 서류를 보여주며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동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류를 내려다보던 손이 조금씩 떨렸습니다. 한참 뒤 동생이 말했습니다. 작은아빠가 그렇게 해서 그동안 우리가 보육원에 있었던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간 동생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며칠 후 작은아빠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면담실이 아니라 조정실이었습니다. 작은아빠는 의자에 앉자마자 표정부터 달라졌습니다. 예전의 여유는 없었고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아이들한테 이런 걸 보여준 거야? 그 말에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다 자기의 인생은 있으니까요. 그 한 문장에 작은아빠의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한숨을 크게 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 그땐 진짜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가슴이 싸늘해졌습니다. 사과가 아니라 변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겠지? 조정위원이 중간에 끼어들어 질문했습니다. 아이들을 고아원에 보낸 결정은 본인의 판단이었습니까? 작은아빠는 잠시 침을 삼켰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 한 단어가 모든 걸 결정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작은아빠의 태도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전화는 줄었고 메시지는 짧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아빠에게서 처음으로 공격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니들이 법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 난리냐?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속으로 내 감정을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가야 한다. 법률 상담을 받았고 기록을 정리했고 증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연히 부모님 사고를 담당했던 보험 직원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분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땐 아이들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그 직원은 기억을 더듬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호자께서 전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하셨어요. 그 잘난 보호자, 빠.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부모님 사진 앞에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서야 모든 걸 알게 돼서 정말 죄송해요. 그 말은 부모님보다 어쩌면 내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며칠 뒤 작은아빠는 합의를 제안해왔습니다. 생각보다 법이 많이 피곤하네. 우리 조용히 끝내자.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상황의 주도권이 우리 남매에게 넘어왔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합의서 맨 아래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하지 않는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 인간은 지금도 자기 자신만 보호하려 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날 밤 나는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차례야. 동생은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나, 이왕 시작한 거 우리 끝까지 가보자.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전화는 법원이 아니라 작은아빠의 아내, 작은엄마였습니다. 그녀의 첫마디, 얘들아 나도 그런 돈이 있었는지 사실은 몰랐어. 제6화 작은엄마의 고백은 가족을 둘로 갈랐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작은엄마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고 떨렸습니다. 그녀의 첫마디를 듣는 순간 내 머릿속은 순식간에 복잡해졌습니다. 분노가 먼저 와야 할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도 혼란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정말 몰랐을까? 아니면 지금 와서 발을 빼는 걸까? 작은엄마는 잠시 침을 삼키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니들이 고아원에 간 줄도 한참 뒤에야 알았어. 그 말이 내 가슴을 예상치 못하게 찔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말이 거짓이라면 굳이 저렇게까지 말끝을 흐릴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그때는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 질문에 작은엄마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침묵을 들으며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침묵은 과연 거짓의 침묵일까? 아니면 후회의 침묵일까? 잠시 후 작은엄마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그 집이 무너질까 봐 난 그게 무서웠어. 그녀의 대답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집은 우리가 이미 집안에서 사라지고 있었던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작은엄마는 조금씩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 사고 이후 작은아빠가 우리 집안의 재산 전부를 자기 손으로 가져갔다는 이야기와 어느 날 갑자기 부동산 계약서를 들고 왔다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 남매에 대한 이야기는 되도록 꺼내지 말라고 신신당부까지 했다는 이야기.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차갑게 정리되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작은엄마의 다음 말이 내 생각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니들 고아원 보냈다는 말 들었을 때 사실 나 쓰러졌었어. 담담히 말하는 그녀의 음성은 너무 솔직해서 오히려 거짓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니들 생각하면 지금도 밤에 잠을 편히 못 자?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나는 마음속에서 두 가지 감정이 서로 싸우는 걸 느꼈습니다. 그것은 분노와 연민이었습니다. 작은엄마는 가해자인가? 아니면 비겁한 방관자인가? 며칠 뒤 작은엄마는 나를 직접 만나자고 했습니다. 고아원이 아닌 조용한 찻집에서였습니다. 작은엄마는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져 있었고 손은 계속 찻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제 와서 내가 무슨 말을 한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잘 알아? 내게 그런 식으로 대화를 시작한 사람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작은엄마는 작은아빠 몰래 통장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보상금 일부가 그 통장으로 잠시 들어왔다가 다시 빠져나간 기록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나는 그때 통장 내용이 이상하다고 느꼈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습니다. 이제서야 진실이 증언이라는 형태로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작은엄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니들한테 말하려고 했었어. 근데 작은아빠가 너무 무서워서 용기가 안 났어. 그 말이 내 귀에 꽂혔습니다. 작은아빠는 우리 남매에게만 냉정했던 게 아니라 그 집안에서도 폭군이었던 겁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작은엄마가 몰래 반찬을 챙겨주던 모습과 작은아빠 눈치를 보며 말을 아끼던 모습들. 나는 그 기억을 곱씹으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른들이라고 해서 모든 어른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잔인한 건 아니었네. 하지만 그 생각이 용서를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후 작은아빠는 작은엄마가 저와 연락했다는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그의 전화는 처음부터 거칠었습니다. 니들이 남의 집안까지 흔들 필요는 없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흔들기 전에 이미 흔들린 집이었어요. 당돌한 나의 답변에 작은아빠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이후 작은아빠와 작은엄마는 완전히 갈라섰습니다. 집안의 균열은 이제 숨길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작은엄마는 법원의 증인으로 서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결정은 그녀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법원 출석을 하루 앞둔 밤, 작은엄마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집에서 서류를 전부 없애고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다음 말이 나를 완전히 굳어버리게 했습니다. 그 서류 중에는 니들 앞으로 된 유산 서류도 있었어. 제 7화. 사라진 서류,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길. 작은엄마의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그이가 집에서 서류를 태우고 있어. 그 말은 공포처럼 들렸습니다. 아니,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 서류가 사라지면 우리는 다시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하게 될 거야. 나는 작은엄마에게 차분히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그 집에서 나오세요. 내 말은 부탁이 아니라 지시였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걸 나도 그녀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나는 동생을 불렀습니다. 동생은 내 얼굴을 보자마자 무언가 심각하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누나 말 잘 들어. 우리 이제 정말로 선택해야 해. 내 말에 동생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알겠어, 누나. 그 짧은 대답에 나는 내 동생이 언제 이렇게 커버렸는지 잠시 멍해졌습니다. 우리 남매는 법률 상담사에게 급히 연락을 했고 그날 밤 모든 일정이 앞당겨졌습니다. 상담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속도가 중요해. 그 말이 내 가슴을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이 싸움은 울음으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느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법원에 긴급 보전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사라질 수 있는 서류와 계좌 기록을 묶어두는 절차였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내 손은 이상하게 한 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결정이 끝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남매는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로 남지 않을 거야? 작은엄마는 집을 나와 지인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다시 만났을 때 얼굴은 더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그 이가 완전히 달라졌어.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권력을 잃어가는 사람은 언제나 그렇게 변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은엄마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니들 앞으로 된 서류를 어디에 숨겼는지 알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말에 내 심장이 다시 격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소는 우리가 어릴 적에 잠깐 살았던 창고였습니다. 작은아빠가 유독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던 곳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 어릴 적 장면 하나가 번쩍 떠올랐습니다. 잠긴 문 앞에서 괜히 혼났던 기억 말입니다. 나는 그 기억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래, 맞아, 거기다. 그날 오후 법원 집행관과 함께 그 창고를 열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먼지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안에는 낡은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씩 열어보던 중 가장 아래에서 서류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봉투에는 부모님 이름과 우리 남매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손에 닿은 종이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건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동생은 그 서류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무조건 끝까지 간다. 그날 밤 작은아빠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전화가 아니라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정말 그만하자. 나는 처음으로 이 싸움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요, 이제부터가 시작인거려. 다음 날 법원에 정식 소송이 접수되었습니다. 서류 맨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재산 횡령 및 후견인 권한 남용. 그 서류가 접수된 바로 그날 밤 동생이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나, 만약에 우리가 이기면 작은아빠 집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동생의 질문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제8화 법정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법정 문 앞에 섰을 때 나는 살면서 한 번도 이런 곳에 올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멀게만 느껴졌던 공간이 이제는 우리 남매 이름이 적힌 사건으로 열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몸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 공기 속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동생은 내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꽉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만큼은 내 동생 손을 절대로 놓지 말아야지. 법정 안에는 이미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와 서기, 그리고 작은아빠. 그를 보는 순간 내 심장은 예상보다 조용했습니다. 분노가 터질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차분했습니다. 작은아빠는 우리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서류만 내려다보고 있었고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늘 상황을 통제하던 사람이 지금은 그 자리에 묶여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판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부모님 사고와 후견인 지정, 그리고 보상금 관리. 그 단어들이 법정 안에서 하나씩 울릴 때마다 내 가슴은 조금씩 조여왔습니다. 첫 번째로 작은엄마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들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이젠 영영 돌아갈 수 없겠지? 작은엄마는 증언대에 서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판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자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고아원에 간 건 제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 한 문장이 법정 안에 낮게 울렸습니다. 테이블을 두드리던 작은아빠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그 순간을 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작은엄마는 보상금이 들어온 날과 부동산 계약서가 바로 작성된 사실, 그리고 조카들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던 일까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이어질수록 작은아빠의 얼굴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이제는 너 혼자서 우길 수만은 없겠지? 다음 증인은 보험 담당자였습니다. 그는 서류를 넘기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보상금 수령자는 피고였습니다. 그 말은 단순했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작은아빠 측 변호인은 몇 차례 반박을 시도했지만 기록은 조용히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우리 쪽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당사자 진술을 듣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심장이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시선을 한꺼번에 느끼며 천천히 일어나 증언대에 섰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며 입을 열었습니다. 동생과 함께 저는 그 집에서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 말로 모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밥상에서의 침묵과 눈치 보던 시간. 그리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고아원에 보내진 것. 그날의 기억을 하나씩 말할 때마다 제 음성은 조금씩 잠겼습니다. 울지 말자, 여기서 울려고 지금까지 버틴 게 아니다. 증언을 마치고 자리에 돌아왔을 때 동생이 내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 손의 온도가 그날따라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갈 즈음 판사는 작은아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작은아빠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들릴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우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후회도 아닌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그땐 다 그렇게들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의 말이 법정 안에 떨어졌을 때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자기 기준에서만 살아온 사람이라는 걸 말입니다. 판사는 재판을 종결하며 말했습니다. 판결은 다음 기일에 선고하겠습니다. 그 순간 법정의 공기가 조금 느슨해졌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더 조여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동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나, 이제 정말 끝나는 거야?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끝이 아니라 다른 시. 자길 수도 있다는 걸 이미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추가 증거가 접수되었습니다. 증거의 제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사고 당일 피고의 통화 기록. 그 순간 내 심장이 다시 한번 강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9화. 그날의 통화, 숨겨졌던 진짜 선택. 사고 당일 통화 기록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은 하얘졌다가 곧바로 차가워졌습니다. 통화 기록이라는 건 기억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변명도 해석도 끼어들 수 없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와 동생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괜히 말을 꺼내면 이 긴장감이 깨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속으로 계속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작은아빠는 사고 난 그날 누구와 무슨 통화를 했단 말인가? 며칠 뒤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공기가 더 무거웠습니다. 사람들 모두 무언가를 예감한 얼굴이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추가 증거를 확인하겠습니다. 스크린에 통화 내역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사고 발생 시각과 병원 이송 시각, 그리고 작은아빠의 통화 기록. 그는 사고 직후 병원이 아니라 보험사에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순간 법정 안에서 작은 숨소리들이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그 시간을 여러 번 계산했습니다. 그럼 만약 그때 병원부터 갔었더라면 우리 엄마 아빠는 살아 계셨을까? 통화는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보험사와 지인,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자. 부동산 중개업자의 이름이 화면에 뜨는 순간 내 심장은 강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시각은 우리 부모님이 아직 수술 중이던 시간이었습니다. 판사는 작은아빠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 통화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작은아빠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나는 그의 그런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는 한참 후에야 말했습니다.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너무 비굴했고 너무 늦었습니다. 작은엄마는 그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집은 그날 이미 무너졌었네. 판사는 다음 질문에서도 결정적인 부분을 짚었습니다. 아이들의 보호 조치에 대해 언제 결정하셨습니까? 작은아빠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사고 바로 직후였습니다.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끝내버렸습니다.
사고 바로 직후. 부모님이 살아있을지도 모르던 그 시간에 우리는 이미 계산되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분노보다 깊은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미움조차 사치스럽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재판이 끝날 무렵 작은아빠 측 변호인은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이 모든 말을 대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정을 나서기 전 작은아빠는 우리 쪽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그의 마지막 변명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동생이 작게 말했습니다. 누나, 나도 이제 다 알 것 같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던 것까지 모두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부모님 사진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남매 끝까지 잘 싸웠어요. 며칠 뒤 판결 선고일이 통보되었습니다. 법원 문자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판결을 선고합니다. 동생은 내 손을 잡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나, 만약 우리가 이기면 어떻게 되는 거야? 동생의 질문에 나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10화. 우리가 되찾은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판결 선고일 아침, 나는 유난히 일찍 눈을 떴습니다. 밤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몸은 이상하게도 가벼웠습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예전보다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릴 적 고아원에서 눈치 보며 살던 아이의 표정은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오늘로 이 긴 이야기가 끝을 보겠지? 법원으로 가는 길, 동생은 말이 없었습니다. 동생도 이제는 더 이상 아이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창 밖을 보며 동생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누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후회는 없지? 응, 당연하지. 우린 도망치지 않았잖아. 그 말은 동생에게 하는 말이면서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법정 안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잠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어릴 적 기억이 불쑥 떠올랐습니다. 작은아빠 집 마루에서 밥 먹는 속도를 눈치 보던 날들. 고아원으로 가던 차 안에서 동생 손을 꼭 잡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그날. 그런 아픔이 있었기에 우리 남매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야?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판결문은 차분했지만 길었습니다. 불법적인 재산 이전과 보호 의무 위반, 그리고 고의성과 죄질이 나쁨을 인정. 판사의 말들이 하나씩 쌓일수록 내 심장은 오히려 더 차분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라던 그 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상속재산 전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순간 법정 안에서 작은 탄식과 숨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동생도 울지 않았습니다. 기쁘지도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끝났다는 느낌만 남았습니다. 작은아빠는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내 우리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게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법정을 나서며 동생이 말했습니다. 누나, 생각보다 아무런 느낌이 없어. 그래, 그럴 수 있어. 우린 이미 너무 많은 걸 겪었잖아. 며칠 뒤 유산 정리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숫자와 서류가 우리 앞에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들은 내가 바랬던 만큼 소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동생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돈으로 뭐 하고 싶어? 동생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누나, 고아원 얘들한테 장학금 같은 거 만들면 어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빼앗기기만 한 게 아니었어. 부모님 산소를 찾은 날, 나는 그 앞에 서서 처음으로 편안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이제 진짜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그 말은 부모님께 하는 말이면서 과거의 나에게 건네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동생이 말했습니다. 누나, 우리 이제 진짜로 잘 살아보자.
동생의 짧은 문장이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 같았습니다. 나는 지금 아주 평범한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잠이 듭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매가 되찾은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존엄을 지킬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서로를 끝까지 붙잡아 줄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 손으로 열심히 살아가야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침묵 속에서 버텨오셨다면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강한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선택의 순간이 온다면 도망치지 않으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밤, 동생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누나, 오늘따라 유난히 마음이 편해. 동생의 문자에 짧게 답했습니다. 나도 그래. 나는 불을 끄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길었던 이야기가 끝나네. 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마음을 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그냥 그런 이야기였네 하고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다음 이야기 역시 실제 있을 법한 아주 평범한 사연에서 시작됩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신 분들은 가장 먼저 그 이야기를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소중하고 긴 시간 감사합니다.